서울 정치학교와의 인연이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인연입니다. 일기 첫 강을 제가 했으니까 정말 영광스러웠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게 저 빼고는 정말 대단한 분들을 또 모셨어요. 우리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님, 총리님, 또 우상호, 임종석 전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모셨으니 대표급 아니면은 이 강사로도 어디 비빌 언덕도 없는 데인데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개 수석이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1기, 2기, 3기, 4기, 5기 해서 뭐 총동기회, 총동문회 같은 거 하면 그때 뭐 시진핑이나 바이든이나 메르켈 전 총리만 오면 거의 세계적인 아카데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함께 고민하고 나눌 얘기는요. 조금 건조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요즘에 아주 뜨거운 관심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린지 더 들어가서 요즘에 좀 민주당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갑론을 막 하고 있는 대의원제 이 문제를 그냥 대의원제 자체를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산업 문명, 이 디지털 문명하고 정당 혁신은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서 대의원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혹시 민주당 대의원제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나 토론하실 때 조금 다른 차원의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늘 그랬어요. 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늘 변화를 선도를 했고 적어도 저쪽 당보다는 한두 발짝 더 미래지향적인 자기 혁신을 해왔던 정당이 있다. 그래서 항상 시대를 읽고 국민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해왔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의 논쟁도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어떻게 읽고 이 문명의 원리가 어떻고 그래서 민주당 내 대의원제 또 정당 혁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물과 사진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사람인데 저렇게 하고 손파울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실물이 더 나아요? 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지금 디지털 융합시대라고 하거든요. 마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마차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항을 했을까?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마차로 먹고 살았던 사람 생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마차에 붉은 깃발을 꽂으면 자동차가 그 마차를 추월하지 못하게 영국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영국에서 개발이 됐지만 사실 자동차 산업은 그 뒤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붉은 깃발법이 결국은 자동차를 탄생시켰던 영국이 자동차 왕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법이었죠. 근데 이 마차에서 지금 마차 없잖아요. 마차로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 뭐 관광지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몰라도 자동차가 완전히 마차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대체제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문명, 물질, 수단, 도구 이런 것을 새로운 대체제가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마차를 없어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 산업 판도가 아마 지금까지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 철기, 인터넷 시대까지 이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수만 년, 적게는 수천 년이 걸렸는데 이 디지털 시대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는 살기 때문에 잘못 느낄 수 있지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대체제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새로운 중간자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지만 그 중간자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도매상이 있고 뭐 산지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런 단순 공식이 아니고 하나의 온라인이라든가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이제 중간자들이 새롭게 탄생을 하고 기존의 중간자들이 소멸되거나 매우 이제 이 축소되는 이런 게 이 문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직업도 많이 바뀌게 되고 산업구조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간자의 소멸이고 그 다음에 이 문명의 특질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얘기를 하면 융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이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뒤에 나오지만요. 전 세계 모든 정당이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당원 수가 급감했어요. 대한민국 민주당만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의 3인당 하면 우리가 부러워했던 정당이거든요. 뭐 11조 내듯이 당원들이 당비되고 그리고 당원 수가 98년도 7년도 기준으로 100만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지금 40만이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했던 2015년 그 말에 막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또 뭐 박지원 김한길 대표 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시기에 지지자들이 입당을 하고 막 이러면서 총선을 치르게 하는 어려웠던 문재인 대표 시절에 에너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때 왕창 한 10몇만이 들었고 그 뒤로 온라인 입당을 통해서 등등등 해서 세계적으로 당원들이 급감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독일의 3인당이나 뭐 이런 당들은 그 당원 중심의 정당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정당인데 왜 당원 수가 급감했을까? 수평적 시대이기 때문에 대의적인 당 운영으로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당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자들, 위임받은 이 정당의 권한, 지도부의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못 느꼈지만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야 권한이 너무 크다. 그리고 중간자가 너무 과도한 권한이 있다. 우리는 뭐야? 이래서 당원 수가 급감하는 거예요. 수평적 시대에 수평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튼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다. 융복합적이고 수평적이다. 이 속에서 이제 정당 혁신의 과제들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좀 있는 거예요. 뭐 저쪽 당은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넘어갈게요. 예전에는요 개인이 있고 시민이 있고 국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이 단위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게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명은 수평적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어디선가 뭘 만들어요. 카톡방을 만드는 온라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든 그래서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마실 가고 뭐 복덕동 가고 이게 인사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휴대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카톡에 자기가 관계 맺은 그런 방에서 정보를 듣고 인사를 하고 이게 옛날에 마실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때까지 와이프하고 혹은 자녀분들이 있으면 잘 자라고 마지막 이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핸드폰하고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핸드폰.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만들어진 이 그랜드하지 않고 이 작은
그래서 자기하고 뭐 동문이거나 취미가 같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작은 단위가 우주처럼 저렇게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든가 혹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을 수직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를 갖는다.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전문성의 퇴조시대가 됩니다. 옛날에는 어디 대표 그러면 그냥 그 권위와 아우라가 엄청나죠. 대표도 잘못하면 지금은 절단내는 세상. 그래서 대표성의 퇴조시대 이런 거를 또 이 문명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저는 제4세대 정당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꽤 시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정당 같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군사독재 시절이고 권위주의 정당이고 여기서 뭐 김대중 총재님 야당을 하려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야당을 한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총재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군사독재에 맞서서 싸우고 야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시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는 87년 그야말로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되고 이전까지는 1세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7년 개헌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선출직의 이제 권위와 힘들이 보장이 되면서 선출하는 권력 이것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정당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지금 원내대표 있잖아요. 옛날에 원내대표는 원내총무라고 해서 그냥 총재가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민주당에서 경선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름도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의원의 대표를 뽑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그냥 총재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87년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월 항쟁 이후의 상황이 또 정당의 모습도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 역시 민주당이 앞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걸 2세대 정당이라고 보고요. 3세대 정당은 디지털 용합시대 정당의 초기 태동기인데 이때 우리가 9년을 통째로 정권을 뺏겼을 때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그때 이제 막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아주 비약적으로 늘고 온 국민이 뭐 지금 한 5천만 대 되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08년도에 80만 대였어요. 그 급격하게 됐던 시기에 그 정권에 맞서서 싸움을 하고 민주당도 사실은 혁신을 세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잃어버린 9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죠. 민주주의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잃어버렸는데 정당 혁신에 항상 앞장서온 민주당이 그 시기를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냈던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4세대 정당운동이 비로소 3세대 정당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 외상가까지 포함해서 제4세대 정당운동을 해야 되는 그 문명적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평적 시대, 대표성이 퇴조되는 시대, 이 융복합 시대, 이 디지털 문명에서 정당의 확장은커녕 다른 나라의 정당들처럼 위축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4세대 정당운동을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정당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대의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의제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통로 이 두 수레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죠. 정당발전위원장을 할 때 그때 직접 민주주의 사건을 규정해 놔서 지금 당원에 있습니다. 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투표 요구권, 그 다음에 청원권, 그 다음에 소환권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당대표, 선출한 당 권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당원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탄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접 민주주의예요. 뭐 과정은 간단치 않지만 그걸 규정해 놓은 정당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직접 민주주의 사건을 규정한 정당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금 민주당이 활용을 못하고 구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규정은 그때 마련해놨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문제예요. 대의원제 폐지도 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답답해서 뭐 하고 뭐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70표다 뭐 60표다 이러면서 이건 너무 이 불균형적이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대의원제를 폐지하게 되면요. 사실은 중앙위원제도 폐지해요. 그 다음에 당무위원제도 폐지해야 돼요. 최고위원회는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에요.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집행의 지도부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출발지예요. 최고위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걸 당무위원회에 부의를 해요. 그리고 당무위원회는 당규까지, 당헌상, 당의 헌법적 위치에 있는 사람, 당규는 이제 개별법이라고 보죠. 그거는 또 전당대회나 전당대회 위임을 받은 중앙위원회에서 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단위의 출발선이 최고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당무위원회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또 이 의사결정은 중간단위, 집행은 또 거기가 최고단위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선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당원도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규도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의체계인데 대의원제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 대의체계의 근간을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 위에 당무위원회나 그 위에 중앙위원회도 기능을 없애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매우 단선적인 주장이다.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다 결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위원회에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하고 좀 뭐 합이 맞는 최고위원이 한 2명 될 거 아닙니까? 2~3명. 그러면 당대표가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되면 당무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선출된 권력이 아니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야. 그런데 권한은 엄청나요. 그리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원회도 당연직이 있고 중앙위원회도 당연직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쉬운 말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명에도 맞지는 않지만 대의체계의 권위가 근거 없이 지금 과하게 부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그 권한과 권위를 부여할 것이냐. 그럼 뭐가 있어요?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중앙위원회 모두를 선출할 수 없지만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저는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권한이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당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빼고는 아무도 선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의제를 더 잘해야 되는데 정당은 그 대의제를 잘하기 위해서 그 대의기관에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거는 선출해야지 부여되죠. 이게 지금 오히려 더 큰 제가 보기엔 보완해야 될 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의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내야 되고, 그런 것을 혁신의 내용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 사건 같은 전체 당원의 의사를 모아서 해야 될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축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대의원제 폐지라는 아주 단선적인 주장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이 이 대의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기구, 이것에 대해서 선출의 권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모색돼야 되는 거지, 대의원제 폐지는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하여튼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야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누구한테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이제 저급한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꼭 언론에 뭐 씹혀서가 문제가 아니고 괜히 우리 책 잡히는 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정당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사안을 단선적으로 언급하면서 던져놓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는 민주당에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도 정당 혁신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대의원 폐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권리당원들의 심정을 이해하죠. 야, 우리는 한 표인데 왜 저기는 70표의 효과를 갖냐. 16,000명이 이 대의원이 권리당원 실질 투표하는 사람들 한 70만 명으로 치면 한 60배의 권한을 갖는 거, 이거 너무 불균형 아니냐? 그럼 그걸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원 선출 과정을 당연 지금 대의원 해야죠. 여기 지역위원회의 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당연 지금 해야 되고, 지금도 추천받으면 대의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문호를 조금 더 넓히고 현실화시키면서 대의원도 추천 내지는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루트를 잘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정말 제가 해도 아주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야, 국이 짜면 물을 버려야지. 국그릇을 엎어버리면 된다. 지금 우리가 당원, 돈 내는 당원 10만 시절이나, 돈 내는 당원 100만 시절이나, 권리당원 얘기하죠. 대의원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돈 내는 당원 한 5만 명 있을 때도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 지금도 15,000명. 그래서 이 대의원 숫자를 늘어난 당원 수만큼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3만 명, 4만 명, 5만 명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대의원이 될 수 있는 루트를 지역위원회 당연직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루트를 현실화시키고 넓혀주고 하면은, 그러면 국이 짜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요. 이게 요체인데, 논쟁도 단선적인 문제 제기로 오해를 사고 충돌적으로 그렇게 갖고 가고, 정당의 원리나 민주당 특히 발전의 역사하고도 맞지 않는 단선적 주장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대의원을 늘리면 되는 거죠. 표의 대표성이 문제가 됩니다. 한 60배다 그러면 그거 한 10배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대의원을 늘리는 거죠. 그럼 권리당원들이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나 이런 것도 넓어지고 현실화돼요. 그래서 표의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됐다가 이러면은 그걸 대의원 숫자 늘려서 조정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본질적 측면이 아니에요. 정당 혁신의 측면에서 민주당이 늘 선도해 왔는데, 이 문명의 원리에 맞게 민주당이 더 발전하고 더 혁신할 수 있는 요체가 뭐냐. 그거는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하고 대의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과도한 권한에 비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당을, 이 의사결정 구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인가가 혁신이에요. 그래서 혁신하고는 또 민주당 정당 발전하고는 전혀 무관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뭐 우리 정당의 일부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당원의 명령이니까 받으라고 하는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역사와 정당 민주주의의 원리와 특히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흐름을 고민하고 읽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하고 반발짝 앞서 뒤처지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반발짝 앞서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시대를 고민하고 시대의 흐름이 뭔지를 늘 고민했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민주당이 대의원제 폐지냐 아니냐 가지고 단선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디지털 문명의 본체가 뭐고 원리가 뭐고 이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새로운 혁신의 과제를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쯤 되면 디지털 문명의 본체가 뭐고 원리가 뭐냐 그게 수평적이고 그리고 대표성의 퇴조시대 그리고 영역 간의 이 울타리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융복합 시대니까. 이런 것을 원리로 간파하고 체득을 하고 민주당의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적어도 이런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지 오해를 살 수 있고 실제로 논쟁이 일어나는 현실적으로도 득이 안 되고 원리에도 맞지 않는 대의원제 폐지로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흔드는 것은 저는 그거는 민주당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대통령들이 어떤 분들인가. 김대중 대통령이요. 예전에 MB 정권 첫 해에 뭐 했죠? 광우병 촛불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광우병 시위 자체의 것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간파했어요. 그때는 광우병 시위는 기존의 시위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막 무슨 젊은 친구들이 악기 갖고 나오고 아코디언 갖고 나오고 옛날에 집회 어떻게 했죠? 쫙 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집회 진행자가 광화문 앞으로 그리 가고 구호에 칩시다 이거는 거의 특별한 주동자가 없고 아까 얘기한 그거 있죠. 개인과 개인이 수평적 관계 이게 우주처럼 연관되어 있는 게 디지털 시대다. 그때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동아리에서 자기가 하는 동네에서 물론 이제 운동단체나 노동단체도 있었지만 여기서 자기들만의 공감대와 문화적 특성을 갖고 막 했어요. 그리고 그때 휴대폰으로 막 문자하면서 야 지금은 뭐 광화문 쪽이야 뭐 어디 하면서 이게 크게 어우러져서 그걸 본 사람들은 우리도 충격이었고 저도 그때 어느 언론에서 현장에서 이게 시위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인터뷰를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저는 비정형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딱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의 예술이 지금 이 현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한 변화로 그걸 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나온 규정이에요. 그 속에서 시대 흐름을 읽고 문명을 읽고 문화의 변화를 읽고 그래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한 변화라고 2008년 6월 인터뷰에서 광화문 그 현장을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것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시민 참여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권력을 생성하는 데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 생성의 주체로 이 디지털 대중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시고 2017년 5월이죠. 그때 여러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해가지고 탁현민 비서관이 그거 기획 총괄하고 김진표 당시 이제 위원장도 해서 전부 이 PPT 가지고 이렇게 100대 과제 이렇게 이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때 언론에서는 너무 세련된다. 너무 내용도 좋다. 그래서 아주 극찬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전문에 보면 100대 과제 전문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로 규정을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거예요. 그런데요, 국민의 개념을 국민 개개인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 통친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오고 개개인이라는 말을 써요. 국민으로 통친 게 아니고. 앞서서 제가 원 이렇게 그려서 개인이 있고 시민이 있고 국가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수평적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를 뜻합니다. 이 두 분 대통령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 세 분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문명적 특질에 맞는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을 얘기한 거고, 그게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직접 민주주의, 직접 당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두 수레바퀴를 굴리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당의 합당 해산에는 뭐하죠? 전당원 투표하잖아요. 옛날엔 그냥 지도부가 이렇게 해서 중앙위원회에서 합당하는데 전당원 의사를 묻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이건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그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스위스처럼 당의 토론국을 만들어서 왜 합당을 반대하는지, 왜 합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와 토론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수기와 토론이 수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를 결정하니까. 우리 개헌, 헌법 개헌은 어떻게 하죠? 국회를 통과해도요, 국민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잖아요. 개헌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토론이 없다. 특히 정당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론국의 상설화, 당 책임으로 토론국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그때 혁신할 때 냈는데 안 됐어요. 필요성을 느꼈는데.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랬고, 요 가운데가 이제 저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죠. 그때 요 한 사람만 직접 민주주의 얘기하고 엄청 다녔죠.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요, 다 했어요. 정확하네요. 요때 되면 살짝 조시는 분도 있고. 요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제 아들이 가수인 거 아세요? 가수예요. 어머니들은 모르시고 아실 만한 연령에 계신 분들요. 20, 30대들은 조금 아는 가수고요. 돈은 잘 못 벌지만 자기가 먹고는 살고, 이렇게 매니아들이 좀 형성된 가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들이 가수인데 최재성 닮아서 노래를 잘하냐, 음악 닮아서 잘하냐. 그러면 참고로 제 와이프는 음치입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근데 안산 우리 상록을 정치학교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점잖으신 분들만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노래하라고 난리예요. 계속 점잖으세요. 준비까지 해왔는데.
제가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도 제가 노래하라는 데서 몇 번 했어요. 근데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도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요즘에는 입금 된 데만 하고 있어요. 이게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던 2015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었던 탈당 그 시절에 온라인 입당 체제를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서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작해서 했고, 국민의힘 이때 왕창 들어왔어요.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그거 준비 안 했으면은 온라인 입당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총선 치르는 건 불가능했어요.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3년 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던 하나의 선도적인 사례였어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독일 3인당 당원수들이 2015년에 반통을 했어요. 자, 요거는 하나 그냥 간단히 말씀. 대의민주주의는 전체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출된 권력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직접 민주주의는 토론하고 수기하고. 왜냐하면 그런 거를 토론하지 않고 합당을 결정한다? 뭐 권한은 있지만 책임성이 또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정부와 토론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는 계기적이거나 주기적이에요. 뭐 전당대회라든가 중앙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계기적으로.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는 토론과 수기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직접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차간에서 찻집에서 그냥 이렇게 엄마들이 토론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는 요건 주로 유권자들이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오케이냐 아니냐, 누굴 찍을 거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거고요. 직접 민주주의는 토론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그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참여적 수준이라는 건 그러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권력 생성과 운용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과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과 같은 중요한 사항, 유럽 통합 어떻게 할 거냐, 탈퇴할 거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해요. 자, 이거 다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민주주의는? 요거 맞히시는 분은요, 제가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괜찮은 산이 2개 있어요. 천마산이 하나 있고 충령산도 있고 거기 가면 뭐 맛있는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맞히시는 분들은 충령산과 천마산을 부부동반으로 등산할 수 있는 권리. 직접 민주주의는 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경품을 걸어도 안 되네. 참여 또 맞죠. 사실적으로 정답이 없는데 저는 직접 민주주의는 수평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기적이기도 하고 그냥 예스냐 노냐 이런 소원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토론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시민, 국민 이런 것이 더 큰 덩어리였다면 지금은 문명의 시작이 나로부터 됩니다. 내가 시작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 간의 온라인상의 연결, 뭐 카톡,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뭐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이 문명에 맞게 국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국민 개개인으로 굳이 말씀하신 그 뜻이 이 문명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도 사실은 나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의제의 폐지는 정당의 원리상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매우 단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민주당이 늘 앞서서 혁신해 왔는데요. 그 혁신의 본질을 문명에서 찾고 그것을 어렵지만 혁신의 과제로 설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 뭐 이내경 혁신위원장 하셨다가 또 복복하는 과정, 김은경 혁신이 여러 가지 뭐 조금 뭐 설화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주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반사적인 대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 당론과정 이거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 문제가 되니까 방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반사적 반동적으로 체포동의안 당론과정 이런 걸 혁신위에서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의도적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하겠다고 또 내놓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 기명 투표하겠다 이런 거는 현상에서 조금 우리가 약간 좀 어렵고 곤란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 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놔야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불리하고 어렵다고 타겟 책이나 없이 내놓는 것들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양당에 다 규정이 있어요. 그 자당에서 원인 제공을 해서 보궐선거가 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후보를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든 뭐든 기소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당원권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덤벼야지 우리 당의 내부 규정으로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실현도 못 되고 또 후보를 내게 되면 욕만 먹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사안은 법률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선도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말이야 이거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우리가 공세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내부에 이런 반동적 반사적인 어떤 이런 안을 내면 그건 혁신으로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이런 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혁신안으로 해서 끌고 가고 법적으로 해야 될 거는 국민의힘 보고 하자고 하고 이래야지 항상 선도해왔고 변화에 앞장섰던 민주당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차와 자동차를 비교한 대체제의 다양한 대체제로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융복합과 수평적 시대의 당원 수가 확장되고 정당 혁신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민주주의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해서 우리 디지털 시대의 정치 혁신을 가지고 우리 최대성 강사님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2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너무 최재성 정무수석께서 고차원의 새로운 수준으로 조금 북돋아진 고차원에 해주시가지고 조금 아까 지금 꼭 빠져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질의할 내용이 없는 걸로 하고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